자, 이번 시간에는 대상자별 사회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강론으로 영역으로 나올 적에 출제되는 좀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이 198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그 당시에는 물론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고 제정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 개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좀 더 비중을 좀 더 높게 주고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우리가 아동복지법 1981년에 제정되어서 끊임없는 많은 개정의 절차를 거쳐왔는데 아동복지라고 하는 걸 때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카두실의 분류와 주커만의 분류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제로는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동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동복지 서비스를 보시면 여기는 먼저 카두실의 분류. 카두실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또는 보충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적 서비스, 그리고 보충적 또는 보조적 서비스 또는 보완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지적 서비스는 아동은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사회 통념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될 수 있으나 현 상태보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현 상태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지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적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소위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정 내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가정 밖에서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받지만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정에 들어온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보충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 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법법행위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건데 여기도 역시 아동은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서비스의 영역을 보충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소득 보조. 또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엄마 아빠가 모두 일자리를 나감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면 바로 그럴 때는 소위 생활을 보조해 주든지 보통 가정봉사원 파견 등을 통해서 나오는 홈메이커, 가정 조성 서비스라든지 생활 보조라고 하든지 또 애를 봐줘야 되는데 애를 봐줄 수 없는 경우에 나오는 보육 서비스라든지 아동 양육 서비스라든지 또는 학대나 유기 방임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프로텍티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해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득 보조라든지 또는 가정 조성 서비스, 가정 조성 홈메이커 서비스지요. 또 그러면 프로텍티브 서비스, 또 그런가 하면은 보육 서비스 또는 아동 양육 서비스 이런 등등은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대리적 서비스는 가정을 떠나 제공받는 이렇게 구어체를 썼습니다. 떠나 제공받는 가정을 떠나 제공받는 서비스로 여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본인의 가정을 떠나서 제공을 받는 가정위탁 서비스나 가정위탁 서비스 또 그러면 법률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입양 서비스. 그런가 하면 가정위탁이나 입양은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거든요. 그에 비해서 완전히 가정을 떠나는 거죠. 시설보호 서비스. 자, 이런 것 등은
대리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두신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였어요. 자, 이 카두신의 분류를 이번엔 주커만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방어선이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카두신의 지적 서비스나 보충적 서비스처럼 애들이, 마지막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가정 내 서비스는 이것은 주커만을 1차적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대리적 서비스에서 보면 여기에는 가정유탁이나 입양 서비스와 같은 2개의 영역과 하나의 영역으로 나눠 있는데, 소위 가정유탁, 대리가정 또는 유사가정, 대리가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가정유탁과 그리고 입양을 여기는 2차적 방어선이라고 그랬어요. 2차적 방어선. 그에 비해서 완전히 시설을 떠난 시설보호 서비스는 이것을 3차적 방어선이라고 해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방어선의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이 주커만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한 면에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아동복지법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아동복지에 거기 기본 이념이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고 기본 이념이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에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문건으로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잠시 벗어나 보면 UN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UN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을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을 통해서 정식 가입국이 된 바로 이제 그런 하나의 문건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UN 아동권리협약의 3대 원리에서 3P가 있고 또 4대 원리에서 또 4가지가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 액센트를 주는 것이 좀 달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은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비전, 제공이지요. 또 아동은 위해한 환경이나 위해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 프로텍션. 그래서 보호가 돼야 되겠죠. 아동은 아동의 권리, 권익 공호에 관련된 것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파티시페이션. 이렇게 참여.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UN 아동권리협약의 3대 원칙해서 3P라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또 프로비전, 프로텍션, 파티시페이션. 또 그러면 4대 원리라고 해서 4대 원리 또는 4대 이념 이렇게 해서 출제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4대 이념에는 보면 여기는 4가지로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원칙이라고 하면 원리. 또 그러면 무차별, 사실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만 평등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또 그러면 생존, 보호, 발달의 원리. 그리고 참여의 원리를 넣어서 이렇게 또 4대 원리라고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N 아동권리협약 1989년에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우리나라는 1991년에 거기에 비준해서 가입함으로써 정식 가입국이 되어 있다. 보통 3대 원리에서 3P를 출제하기도 하고 4대 원리나 4대 이념으로 이렇게 4가지를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보시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등등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된다. 바로 이게 바로 무차별 평등의 원리가 되겠어요. 자, 이거 되어 있죠? 무차별 평등의 원리. 또 그럼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도 행복하게 자라나야 된다. 좋고. 그다음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또 아동은 아동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어쩌면 유엔 아동 권리협약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걸로서는 바로 여기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 평등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아동보호법의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특히 7번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동학대를 분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이렇게 6가지를 아동학대의 범위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또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하면서 다 정리할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뭐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아시죠? 5월 5일 어린이날로 한다.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정책 기본교육 수립이 있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교육이라는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제론을 하다 보면 기본교육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아동정책 기본교육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동정책 기본교육은 사망에 있는 것처럼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뭐냐? 자, 우리가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또 여기 나오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또 뒤에 나오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또 뒤에 나오는 보육정책 조정위원회, 이런 등등은 또 다문화정책 조정위원회, 이런 등등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나와 있지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뭐 문장이 깁니다만 두째 줄 끝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수학습으로 했던 사회보장위원회나 여기 나오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또 뒤에 배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하고 있다. 다음에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자 1번에 보면 아동정책 기본교육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모든이라고 말을 쓸 정도로 대부분의 기본교육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태조사는 몇 년이에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1번 아동정책 기본교육 수립 거기다 5년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또 별표 하나 치시고 거기에게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정책이나 다른 법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거기다 같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정책은 기본교육은 다른 법률과 똑같이 5년마다 동일하지만 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다른 정책이나 법률과는 달리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거기다 1번에다 같이 첨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지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에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두지만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신설되었지요. 아동정책 영향평가 아직은 이제 여러분과 인연을 맺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거기다 한번 보시고 자 별표 하나 하실 것이 아동복지 상담원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와 있지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보장 급여법에 근거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두고 있으면서 어디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해서 그 범위를 시도와 시군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아동위원이 있죠.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둡니다.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해서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아동위원은 시군구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아동보호 서비스의 보호조치도 있고 아동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도 쭉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좀 하나 읽어보실 것은 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거기 2번에 1번에 보시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두째 줄입니다.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우리는 글자를 그냥 가치중립적으로 이렇게 읽어만 봅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18살이 18세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퇴소를 시킨다면 18살 먹은 애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18살이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겠어요? 18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 조치를 해버리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그 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장은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 어떨 때? 거기 오면 대학원은 아니지만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또 그런 페이지 넘어서 거기 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 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해서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이 정했을 때 이럴 때에는 18살짜리를 쫓아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소위 실질적, 형식적 법치로서는 1항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 법치의 현실화를 위해서 2항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대학까지는, 대학원은 아니겠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보호조치의 종료나 퇴소 조치를 연장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할 것이 바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쭉 되어 있는데 자, 거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거기 오면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에다가 친권의 제한이나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 줄 것을, 말하자면 친권상실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에게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 제한의 선고나 친권 상실의 선고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아동복지 전담기관장이나 아동복지시설장이나 학교장은 그들에게 청구를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이들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친권 제한의 선고나 친권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그런가 하면 아동복지 전담기관의장, 아동복지시설의장, 학교장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인 선임은 훨씬 더 높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동복지 전담기관의 장도, 아동복지 시설의 장도, 학교장도 법원의 후견인 선임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없습니다. 여기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권 제한이나 친권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이지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아동복지 전담기구의 장, 아동복지 시설의 장, 학교장으로 확대되어 있으나 검사는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는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이 쭉 나와 있는 건 좋고 넘어가십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할 단답식 문제 나오죠.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119,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은항이라고 합니다. 뭐 같이 이제 선수학습을 한다면 노인학대 예방을 하는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냐 단답으로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사후 조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29조의 3 옐로 밑에 보면 4의 3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나와 있지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어쨌든 뭐 문장 깁니다. 10년까지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일일 용역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년이란 단어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동 안전에 대한 안전 기준은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때 참조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2번에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의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 유교 예방 및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 위생 관리, 또 대난 대비 안전. 요즘도 우리도 이제 지진에 대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또 교통 안전, 또 이런 등등이 모두 여기에 대한 그 교육이 실시되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번호가 좀 잘못 매겨져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실시를 했다면 이러한 교육을 실시를 했다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의장 또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시설의장과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에 비해서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매년 1회 교육 실시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거기 해서 봐주시고 아동복지시설의장과 유치원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의장과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1회 이상 매년 1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 나와 있는데 아동보호구역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호구역 거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거기에 보면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과 같은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동 보호 구역 지정. 아동 보호 구역 지정이 나와 있는데 아동 보호 구역 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시공원, 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일지 모르나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구역이 되겠는데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5번에 아동 긴급보호소가 있습니다. 아까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CCTV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동 긴급보호소는 주체가 다르죠. 누가? 경찰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그래서 거기 보면 경찰청장은 유교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긴급보호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 긴급보호소의 지정 운영권자는 바로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건강지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되 보건소의 업무도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거기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 정책과 더불어서 출제가 되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0에서 12세, 말하자면 임산부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까지, 그래서 12살이 넘어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을 우리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치료,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내용까지 가져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거기다가 바로 1번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다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뒤에 나오는 자립지원에 관련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아동발달 지원 계좌 모두 2007년도에 이렇게 법제화되는 겁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적어주시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대상은 0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바로 누군도? 바로 0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 대상이죠. 아동. 마지막 초등학교까지, 임산부에서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여기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으로 본다면 여기는 기회의 평등 구현,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이런 제도. 아무리 가난한 애들도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3번에 자립지원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립지원계획 수립이 나와 있어요.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보면은 자립지원계획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 거기 15세 이상, 거기다가 에센트를 줘야 됩니다.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15세 이상이라는 거. 15세 이상이라는 거. 어쨌든 아동은 18세 미만이니까 그중에서도 18세 미만 아동 중에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에다가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나와 있지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나 후견인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4만 원 이내의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금액을 매칭 펀딩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18세가 넘어서 자립하려고 할 적에 종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아동발달 지원계좌 또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나와 있지요. 자산형성 지원 사업 그 옆에다가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 지원계좌, 계좌라. 이것을 우리가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드림 스타트 사업과 똑같이 2007년부터 법제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드림 스타트에서 지금 현재는 4만 원까지를 이렇게 해서 4만 원 이상을 적립해도 상관없죠. 4만 원 이상을 적립해도 상한선 4만 원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딩 방식으로 같이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자립해서 사업자금으로 쓰던 아니면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던 교육비로 쓰던 이게 법으로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쓸 때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이렇게 아동발달 지원계좌 또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옆에다가 디딤 씨앗 통장,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그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아동복지 전담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기관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기관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나와 있죠. 이쪽 페이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둬야 한다. 그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국가는 당연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앙에 두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시도와 시군구에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는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 1개소를 두면 1개소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하여 국가는 중앙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는 바로 거기에다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체크를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우리가 이 가두신의 분류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 보면 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있을 적에 대리적 서비스의 하나가 가정위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는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센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에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둔다. 앞에 봤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시도나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1개소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거기 보면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항의 셋째 줄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차별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종래는 11개였다가 다시 8개로 줄었다가 다시 아동보호 전담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포함돼서 이제는 10개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오면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학습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지요.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으나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은 있으나 아동 직업훈련시설은 없습니다. 자립지원시설은 있으나 직업훈련시설은 없다. 또 아동 상담소는 있으나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비읍번에 아동 상담소는 있으나 아동 복지관은 없습니다. 아동 복지관은 없다. 그래서 아동 복지시설에는 이처럼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있으나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다. 자립지원시설은 있으나 아동 직업훈련시설은 없습니다. 아동 상담소는 있으나 아동 복지관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없다는 걸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쭉 읽어보자는 건 그렇고 해서 쭉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이응벌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최근에 들어왔던 것이 아동보호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아동복지시설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에서 셋째 줄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4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나와 있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시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중에 거기 아동복지시설 중에 보면은 리을번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학대 피해 아동 지정 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에 공동생활가정에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액센트를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되 이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라든지 학대아동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동복지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은 별도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3조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는 법률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똑같이 7조에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오히려 아동학대에 대한 영역에 더 책임감이 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역시 법률로 정한 죄의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중요 표시하시고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겁니다. 재량이 여기는 기속재량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이나 학대범죄 예방에 관한 수강명령이나 또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거기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를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종류가 장장 24가지나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먼저 우리가 보면 교육 관련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습소, 학원, 원장이나
종사자는 다 법적 신고 의무자입니다. 법적 신고 의무자. 몰랐어요? 옛날에는 몰랐어. 그러지 모를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몰랐어요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 교육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료 관련 종사자. 응급구조사나 119 구급대원이나 또는 의사, 간호사, 또 그럼 의료기기 종사자, CT 촬영이나 MRI 촬영하는 이런 의료기기에 관련 종사자들이 있죠. 그래서 의료 관련 종사자 법적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들은 맞았는지 다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시설 관련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은 다 당연한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등등 시설 관련 종사자 모두 법적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법적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거기 보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쭉 나와 있지요. 또 7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아까 우리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와 시군구에 둔다라고 한 거.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가 있는데 다 이들은 다 모두 법적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아이돌보미 지원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이돌보미도 법적 신고 의무입니다. 돌보미. 애들을 끌어안았을 때 애가 자지러지게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생리적 욕구 때문에 우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이돌보미. 또 그러면 입양시설. 입양 관련자. 거기에 보면 24번에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취약계층 아동이 있죠. 취약계층. 그렇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 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모두 그 종사자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처럼 크게 나누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데 만약에 미신고를 했다면 미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500만 원. 500만 원 이내에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내에 과태료를 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어떤 법에?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소시효가 나와 있죠. 어린애들은 내가 학대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된다? 그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19세가 되었을 때 성년이 달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성년이 달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 사건이 법원이 송치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자, 이런 규정들도 형법적 적용이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출제가 된다면은 노인 이론이 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읽으면 좀 한계가 있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갖고는 가야 돼요. 노인 이론에 대해서는 10여 개의 이런 이론들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노인 이론에는 소원 이론, 분리 이론, 또 활동 이론, 또는 성공적 노화 이론, 또는 현대화 이론, 또는 교환 이론 등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었으면 현장에서 물러서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 사회적으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물러주어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윈윈의 선택이 된다. 나이가 들면 물러서야 된다는 것이 분리이론 또는 소원 또는 소유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활동 이론이 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활동 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의해서 성공적 노화 이론은 이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중간 이론이 되겠는데, 분리 이론과 활동의 중간 이론입니다. 중간 이론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물러서야 된다. 분리 이론 그렇지. 그러나 전면적인 은퇴를 해서는 안 되고 노인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가 사회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산 현장에서는 물러섬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전면 물러서는 안 되고 나이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에게는 접근성 저상버스를 전부 배치하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는 노인이 많아지면 보청기를 도처에 해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돋보기를, 요즘 보면 은행이나 동사무소 많은 관공서에 보면 이런 돋보기 같은 다 설치, 안경 다양한 도출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이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공적 노화 이론은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적정한 선택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적정한 보상. 그래서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화 이론, 현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떨어지게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 동시에 연결될 때 빠름에 모드는 경직성, 수동성, 조심성 등의 특징들은 노인 세대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노인의 희소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교육의 보편화나 교육 연한의 상승은 결국에 옛날에는 지혜의복으로서 노인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요즘에는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묻지 않아요. 노인이 가진 지혜는 이미 구태, 의연한 옛날 걸로 인식을 하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 하는 것처럼 현대화의 진행과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화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은 결국에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지닌 자원의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청장년이 지닌 자원에 비해서 노인들이 가진 자원, 그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노인이 지닌 자원은 열악할 수밖에 없고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지위는 당연히 현대화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역인 청장년에 비해서 낮은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노인의 지위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뭘까? 것까지도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환 이론, 상호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집단, 우리가 보면 부모연합,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거 보면 정치적 색깔에 서는 사람들이 뭐 어제도 버스 속에서 태극기 꽂고 가다가 막 아주 뭐 시크게 떠들다가 막 말다툼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처럼 그들의 정치 색깔은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우리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익집단 정치학에 나오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나 다원주의 이론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집단의 의미를,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너희들도 함부로 못하게 될 것 아니냐 해서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대한노인이라든지 어버이연합이라든지 많은 노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교환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학을 보고, 자, 이제는 우리가 노인복지법의 본문을 들어가서 몇 개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정의에서 부양 의무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양 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일촌의 직계혈족이 아니라 일촌의 직계 비속 및 일촌의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로 하되 또 뭐가 있어요? 당사자의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이때는 직계 1촌 후 1촌이라는 범위라고 직계비속 뭐가 있어요? 자녀도 있고 손자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치매 개념 뭐 치매관리법에 나오겠습니다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후천적 다발성 장애를 말하고 후천적이란 말이 뜻이지.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마치 유전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후천적 다발성 장애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학대 보셔야 되지. 자, 아까 아동학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방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동학대 6개의 범죄에다가 이 노인학대는 뭐가 들어갔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를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6개의 범죄에다가 정서적 폭력, 경제적 착취를 넣어서 8개의 범죄로 확대시킨 것이 노인학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학대의 개념을 꼭 보시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날 나와 있죠. 거기 10월 2일을 노인의 날하고 10월을 경로해달라고 한다. 거기에 보시면 사망. 앞에서 선수학습했습니다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 군대비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거기 보면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있는 것처럼 일반직 8급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임용권자가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나와 있지요. 노인인력개발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나 또는 노인취업 알선기관 3가지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는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은 그중에 특히 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노인들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다. 노인취업 알선기관은 취업상담이나 그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노인일자리 알선이기 때문에 노인취업 알선기관은 아시는 거고 어쨌든 특히 분류를 합니다.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또 그런가 하면 창업육성 또는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의 직접 담당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생업지원이나 경로우대 등에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에서 그 65대만 체크해 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이제는 우리가 7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래에 있었던 5개에다가 조금에 2개 들어온 것이 뭐예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아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것이 바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노인복지시설로 새로이 신설되어서 그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복지법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 암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 3가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는 2가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3가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이렇게 그 종류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5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5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배웠던 재가급여의 6개 중에 방문 간호를 뺀 나머지 5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외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또
그런가 하면 노인 일자리 지원 시설이 이렇게 노인복지절로 편입되어서 7개로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학대 피해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도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당할 수 있는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 노인학대 신고의 의무 절차에서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노인학대를 신고 의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거기 보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나와 있지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그래서 보면은 특히 6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법에는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 없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요양보호사 되는데 제한 없습니다. 또 그럼 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도 역시 요양보호사 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가만히 보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아주 유사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시험 전에 한 번쯤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사회복지사 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 될 수 있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사회복지사 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양보호사란 단어는 결국에 재가복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은 길게 갔습니다만은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을 하나로 묶어서 출제 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장애인 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